네, 반갑습니다. 퓨처플레이 황성재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이 있으면 원래 이렇게 수업을 하고 오는데 제가 스케줄을 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까죽작해서 입고 나왔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IoT와 웨어러블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 저는 지금 이제 엑셀러레이터 초기 기업에 투자하고 보육하는 회사의 파운더로서 투자에 전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HCI UX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쪽이나 웨어러블에 들어가는 센서를 연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과 또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또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그 컨텍스트에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여기 안 되네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뭐 엔젤 투자 몇 번 했던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기술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 회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뭐 엑시트를 하게 되는 모델도 없고 또 그 회사를 사야 될 뭐 빅플레이어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국이 아닌 해외 쪽에 법인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창업을 하는 분들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퓨처플레이는 컴퍼니 빌딩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휴대폰이면 저희 제품은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컴퍼니를 한 달에 뭐 두세 개씩 만들어내는, 양성해내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슷한 예로는 뭐 베타웍스 같은 엑셀러레이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뭐 트위터나 미디엄 같은 것들이 이제 오비어스나 베타웍스 이런 회사에서 스핀오프된 그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인벤트를 하고 빌드를 하고 익숙한 소리죠? 네, 북한이 쳐들어갔네요. 네. 네. 그래서 펀드를 하고 또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뭐 R&D라든지 또 특허, 마케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좋은 창업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형태의 툴이다. 이런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건너편 이제 마루 180 5층에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30여 개의 기술 기반 회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투자했는지는 한번 보시면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릭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부분 뭐 기술 회사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함께 파운딩한 이제 파트너분들이 전부 다 이제 카이스트 엔지니어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박사를 다 받으셨던 분들이라 조금 기술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더 중요해진다라는 그런 비전과 믿음을 갖고 설립을 해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큐키라는 회사고요. 보통 이렇게 오타를 수정을 하는 일들이 빈번한데 이렇게 오타를 수정하려면 이렇게 백스페이스 키를 많이 눌러야 됩니다. 내가 잘못 친 곳에 커서를 바꾸고 그걸 지우고 다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간단한 인공지능, 일종의 패턴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한 번 더 치고 그냥 키보드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가장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바꿔치기 해주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좀 더 손쉽게 오타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네이버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몇백만 이상의 다운로드를 가지고 현재 빠르게 성장을 해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플레잉 다트인데 플레잉 쿼리치라고 입력해서 다트라고 넣고 이렇게 드롭다운을 하면 다트로 이렇게 서브스티튜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카드라고 입력했는데 카트라고 입력했을 때 이렇게 다시 입력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음성인식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한 번 얘기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걸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상 3개 정도만 보고 갈게요. 포도라는 회사는 한국분이 만든 회사고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만들고 있냐면 여기 보시는 액세서리입니다. 여기 이렇게 예쁘게 보이죠? 이거 카메라인데 블루투스를 통해서 휴대폰에 연결되고요. 재밌는 거는 뒤에 석션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벽이나 모자, 땅이나 천장 이런 데 아무데나 붙였다 뗐다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셀카, 셀피를 이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킥스타터에서 이제 한국분이 런칭한 것 중에는 가장 많은 펀드를 받아서 유명해지기도 했고, 또 맨디 주커버그라고 마크 주커버그 친누나가 있어요. 거기 페이스북 BOD이기도 하고 휴렛패커드에서도 BOD 계신 분인데 그분이 또 엔젤 투자를 해서 되게 유명해진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은 뭐 딥하진 않지만 좀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실제 고객들을 이렇게 유치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버튼이 없어요. 되게 쿨한 거는 버튼이 없어서 이렇게 툭툭 치면 이제 구동이 되고요. 고프로라는 회사가 이 카메라 시장에서 많이 성장을 했는데 파티에 들고 갈 수 있는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프로를 들고 가면 되게 웨키하고 위얼드하기 때문에 이 파티에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생각을 하다가 만든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동양인이 안 나와서 외국 회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 이름이 포도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 분들이 만든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퀵소라는 회사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CNU의 교수로 있는 이제 크리스 해리슨이라는 분이 CTO로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같이 연구를 했던 친구기도 하고요. 또 자주 가끔씩 이제 학교에서 보는 친구기도 한데 카이라는 학회에서 베스트 페이퍼를 받았던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터치를 할 때 단순히 손가락만으로 터치를 했다, 터치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했는지, 이 너클이라고 하죠. 뒤쪽으로 터치를 했는지, 스타일러스로 터치를 했는지, 손가락 끝, 이 손톱으로 터치를 했는지를 구별하면 뭔가 다양한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문을 썼고 베스트 페이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걸 가지고 퀵소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현재는 알리바바 윤OS와 화웨이 P8 이상의 그런 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회사가 돼서 밸류에이션이 몇백억 이상 되기도 하면서 또 로열티를 계속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요, 여기 있는 어떤 디바이스 하드웨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휴대폰에 마이크로폰 있죠. 근데 터치를 할 때 이 어떤 곳을 터치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릅니다. 그 소리를 패턴 인식을 해서 손가락 끝으로 쳤구나, 손 등으로 쳤구나, 스타일러스로 터치를 했구나를 구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술 가지고 중국 시장을 재패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가면 비트파인더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여기 아래쪽 보시는 IoT 기기입니다. 이 기기는 에어 퀄리티,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그런 기기고요. 공기 중에는 뭐 CO2도 많고 VOC들도 있고 뭐 습도, 온도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밀폐도 공간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마 CO2 농도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시는 분들은 잘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기기가 저에게 문자로 혹은 알람으로 지금 CO2 농도가 올려가니까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라 라는 그런 정보를 주는 그런 헬스케어 관련된 IoT 기기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비트파인더라고 하고요. 의외로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IoT와 웨어러블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를 했던 회사들이고요. 보통 한 30개 정도가 있는데 시간상 한 3개 정도만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어떤 기술이 더 중요해지고 어떤 것들이 핫한지를 아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물 인터넷과 웨어러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도 후보 대통령이죠. 1929년도면 아주 오래전인데 이분이 이제 모든 식탁에 치킨을 놓겠다라고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50년 정도가 지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집에 컴퓨터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든 집안에 컴퓨터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한 20년, 30년 정도가 지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스티브라는 분이 모든 치킨과 책상 위에 컴퓨터를 이라는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한 건데요. 치킨 안에도 컴퓨터가 들어가는 그런 IoT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실제로 가트너에서는 2020년이 되면 26 빌리언 정도의 다양한 기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도 아마 정말 많은 컴퓨터들이 있죠. 우리 주머니 속에 컴퓨터가 있고 또 요것도 컴퓨터고요. 저희 카메라도 컴퓨터고 프로젝터도 컴퓨터입니다. 정말 많은 이 컴퓨터들이 우리 인간의 삶에 적극적으로 혹은 비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세상이 이제 웨어러블 또 사물 인터넷의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물 인터넷은 인베디드 컴퓨팅 디바이스가 유니크하게 인식 가능하다 뭐 이런 정의로 되어 있고요. 웨어러블 컴퓨터는 항상 너 옆에서 접촉되어 있는 그런 디바이스다 라고 뭐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웨어러블 역사를 살펴보면요, 엑스마스 타임에 나왔던 컬큘레이터라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1975년도죠. 75년도에 이런 시계가 나왔었고 이것을 대체적으로 웨어러블의 시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하면은 빼고 가면은 좀 아쉬울 그런 분 중에 이제 스티브 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The Father of Wearable이라고 칭해지는 분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이제 1980년도에 이렇게 TV 셋을 가지고 저렇게 구글 글래스처럼 이런 연구를 했고요. MIT 미디어랩에 당시 웨어러블 컴퓨팅 연구소에 있었던 분입니다. 캐나디언인데 자기 시인의 아이디에서도 이렇게 좀 킥하게 사진을 찍어서 되게 괴짜로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뭐 재미난 스토리로는 맥도날드에 이런 기기를 쓰고 갔다가 쫓겨났던 일화가 있어서 학계에서는 그런 일화로도 유명하시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HDR이라는 기술 아시나요? 사진 찍을 때 이제 노출을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잘 조합을 해서 적절한 노출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의 발명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특허를 가지고 로열티를 되게 많이 버셨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웨어러블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많은 논문들과 연구를 하시는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스티븐만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07년도, 6년도, 12년도에 페블에서 그 헬스케어 쪽 혹은 이런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계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그 스마트워치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구글 글래스가 나와서 한때 아주 핫한 그런 키워드가 되기도 했고요. 다만 이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는 네스트랩스에 있었던 그 토니 파텔이라는 분이 구글에 인수됐죠. 한 3조 정도의 인수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구글 글래스 2.0을 만든 전두지휘하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구글 글래스 1은 뭐 실패를 했다 아니다 이런 뭐 다양한 컨트리뷰션이 있지만 아마도 2.0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마켓 웨어러블 계속 커지고 있고요. 모바일 다음에 빅띵으로 막 웨어러블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 이제 18세 이상의 10명 중에 1명은 이제 액티비티 트래커를 가지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IoT와 비교를 하면 웨어러블은 아주 조그만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웨어러블 IoT와 관련된 영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특허들도 많은데요.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소통이 쉽지 않죠. 휴대폰은 이제 터치 스크린이 크기 때문에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하는 데 반해서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워낙 작습니다. 크기가. 그래서 이게 인터랙션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해주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튕기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C랩에서 스피노프한 이놈들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이 시계의 어떤 소리를 골전도 센서를 써서 이렇게 귀를 막으면 이제 귀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뭐 그런 식의 연구와 창업, 스타트업 그런 그 접근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oT 관련해서는 스마트 홈
혹은 스마트 키친 뭐 이런 그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 뭐 레시피 같은 거, 백종원 레시피를 다운받으면 이렇게 프로젝션이 돼서 뭐 깍두기를 엇썰기로 몇 개를 썰고 이런 정보들을 주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스마트 홈이죠. 그래서 네스트 같은 것들, 온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특히 이제 네스트 같은 경우는 구글에 이수될 때 한 160여 개의 특허가 있었는데 저희가 특허 분석을 해보니까 뭐 되게 재미난 시나리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쌀 때 미리 전기를 데워놔서 이제 전기세를 절약을 한다든지, 옆집에 내가 먼저 썼던 그런 전기를 뭐 저렴한 가격에 판다든지, 뭐 그런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타트업이란 이렇게 남들이 먼저 하지 않는, 특히 이제 큰 회사들이 먼저 풀지 않는 이런 문제를 풀고, 그 문제가 커졌을 때는 또 좋은 기업에게 자신의 어떤 그 가치를 이렇게 액시시키는 그런 어프로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IoT 맵을 그려보면 뭐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핏빗이나 뭐 미스핏 같은 것들, 이런 웨어러블 액티비티 트래커죠. 내가 얼만큼 걸었고, 어제 몇 시간을 잤고, 몇 시간은 제대로 못 잤고, 몇 시간은 제대로 잤다. 이렇게 굳이 그렇게 필요 없는데 우리가 사야 하나? 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그런 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IFT라고 해서요. if then, this, then that 뭐 이런 거의 줄임말인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면 저렇게 하라 라는 일종의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IoT 같은 세상은 뭐 냉장고와 뭐 휴대폰과 뭐 프로젝터와 TV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TV를 끄면 뭐 조명을 다 끄고 냉장고를 켜고 뭐 이런 어떤 조합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스마트 벌브라고 해서 이렇게 뭐 색깔이 나오는 그런 LED들도 있는데, 저는 어떤 거랑 연결을 해놨냐면, 제가 투자한 주식이 내려가면 빨간색으로 되고 주식이 올라가면 파란색으로 되게 제가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프트 프로토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빨간색이 되면 밥맛이 없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프로토콜, 서로 상호 체계가 바로 이프트라는 형태고요.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IoT 기기들이 이 이프트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oT 기기들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특히 필 버틀 같은 거는 이제 약을 언제 먹어야 될지를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특히 지보 같은 것들은 스마트 홈 안에서 로봇이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왔을 때 나의 스케줄을 알려주고, 내가 집을 나갈 때 내가 빠뜨린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 보통 로봇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람처럼 생겨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로봇 생각하는데, 아마도 한 10년 내지 한 15년 정도까지는 그런 로봇보다는 이런 스태틱한, 움직이지 않지만 내 집안에서 나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고요.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아마도 스마트폰 다음에 빅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그 사람이 아니라 식물과 동물의 이런 기기들을 어태치를 하는 시도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상용화를 보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한 300개 넘게 웨어러블 기기들이 있고요. 통상 한 $360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그 기술과 센서는 액셀러로미터, 가속도 센서죠. 그래서 몇 번 움직였고, 걸음을 걸었고, 안 움직이고 있고, 자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센서라고 하고요. 신체에서는 VR이라고 하죠. 삼성전자 VR 헤드셋 보셨죠? 그래서 가상현실 쪽 웨어러블이 57개, 그리고 위스트죠. 이 손목형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워치부터 액티비티 트래커까지 뭐 그런 기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들을 보면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킬러 앱들은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앱 중에 가장 많이 다운받는 게 드링킹 워터라고 해서 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렇게 컨트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른손으로 먹으면 내가 먹었는지 모르겠죠.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패블 같은 경우는 게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네, 지금 누군가 없네요. 네, 그러면 일단 영상이 있어서, 네, 영상 클릭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고 제가 네,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규모를 보면
보통 이제 어번 시큐리티나 리테일 쪽, 그러니까 B2B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스타트업들 보면 막 B2C로만 사실 포커스를 맞춰서 이 웨어러블이나 IoT 기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IoT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곳은 B2B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B2B를 통해서 자신의 그 매트릭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기회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2014년도 조금 된저로긴 합니다만 웨어러블 테크에 가장 많이 투자를 받았던 그런 회사들을 보면 다음과 같고요. 저본 같은 것들이 있죠. 미스핏들도 있고요. 그 액티비티 트래커, 이 운동할 때 뭐 칼로리 소모했던 거 이런 거 보여주는 재밌는 거는 이제 4위에 엠큐브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웨어러블이나 IoT 기기에 들어가는 센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각속도, 가속도, 그 지자기 센서, 마그네토미터, 액셀러로미터, 자이로스코프 이런 세 가지 센서를 한데 모아서 보통 칩으로 만드는데 그런 칩이 이제 저전력으로 설계된 그런 회사, 그 저전력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든 회사가 엠큐브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안데르슨 호로위치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이제 이런 분들도 이런 웨어러블에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안데르슨 호로위치가 투자하셨네요. 네. 근데 문제가 있죠.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반 정도는 다 풀어버리는 통계가 있어요. 굳이 꼭 사야 될 이유가 없지 않아서 사게 되는 그런 재화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어떤 아티클을 보면 나 더 이상 이 기기들 스마트하게 만들지 마. 나 이제 귀찮아 죽겠어. 왜 밥솥이 스마트해져야 되고 접시가 스마트해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일종의 이런 생각은 사실 맞는 게 우리는 한 번도 스마트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나온 푸시적인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은 똑같은 재화를 10,000원에 팔던 거를 스마트 기능을 넣으면 40,0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억지로 스마트를 넣는 겁니다. 근데 이 스마트한 거를 우리가 요구했냐? 아무도 요구 안 했어요. 필요도 없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디자인계의 거장이신 도널드 노만이 하셨던 얘기인데 때때로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풀리는 것보다 그 툴이 먼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기술이 필요가 없었는데 기업이 수익을 위해서 기술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 멀티터치라는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멀티터치라는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이게 필요하니까 만들어줘라고 요구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멀티터치라는 기술을 자사의 제품에 적용을 해서 세상에 내놓은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그 멀티터치 기술에 중독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멀티터치 기술 없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그 사진이 커지고 작아지는데 되게 이게 없으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필요한 기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먼저 세상에 나오고 기술에 사람들이 중독되고 나중에 그 중독에 의해서 니즈가 발생되는 이런 테크놀로지 드리븐된 어떤 어프로치들이 계속 만들어진다. 그래서 IoT나 웨어러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IoT 웨어러블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재화를 팔아야 돼요. 휴대폰 더 이상 안 팔립니다. 뭔가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멋있게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애플워치 기능적으로 뭐 없어요. 근데 멋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워치가 집 열쇠가 되고 자동차 키가 되고 내 지불 수단이 되면 더 이상 이 시계를 내 손목에서 뺄 수가 없겠죠. 그때 이미 중독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사용자의 니즈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테크놀로지 드리븐 니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지금은 필요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시대에 사용자들의 니즈를 발현될 만한 그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기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 기기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통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인터랙션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CI라고요. 이게 컴퓨터랑 사용자가 이렇게 막 악수하고 있죠. 이게 어떤 분야냐면 컴퓨터는 사용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사용자는 컴퓨터에 수행된 결과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것을 더 잘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HCI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센서가 있죠. 오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이 있고, 컴퓨터도 센서가 있어요. 카메라가 달려있고, 자이로스코프 같은 경우에 세방고리가 역할을 하고요. 그 터치 센서 같은 경우에 피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런 센서들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는 게 HCI, 인터랙션, 상호작용이라고 하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가진 이 센서들은 그대로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죠. 2.0에서 8.0 되지 않고 청각의 프리퀀시에서 우리가 가청 주파수가 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지 않죠. 근데 컴퓨터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갤럭시 1 때는 카메라 하나밖에 없었고 앰비언트 라이트 그 조도 센서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S5 되면서 하트레이트 센서 들어가고 지문 들어가고 카메라 2개 들어가고 마이크도 3개 이상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휴대폰들 보시면 마이크 3-4개 다 달려 있어요. 왜냐면 그 음성을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보통 그런 식으로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서들이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한다? 인간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고 그 결과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들을 연구하고 평가하고 또 과학적으로 정량적으로 소개하는 사람들이 이제 HCI 연구자고요.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퍼스널 컴퓨터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나이들이 좀 계셔서 그 키보드를 가지고 인터랙션을 했죠. 사기적으로 했다가 더글라스 앵겔버트가 마우스를 발명하면서 GUI 이렇게 창 가지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이 발명되면서 텐저블 UI라고 해서 손가락이 가장 많은 상호작용의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IoT나 웨어러블이 되면서 손가락 가지고 이게 터치할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음성으로 해야 되나? 근데 음성도 보면은 좀 이렇게 퍼블릭한 공간에서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와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 이런 그 커맨드 라인 UI에서 키보드였죠. 그리고 GUI 발명됐죠. 윈도우 2.0입니다. 이때는 마우스 그리고 더글라스 앵겔버트라는 분이 마우스를 발명하셨고요. 그리고 휴대폰이 발명됐을 때는 손가락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멀티터치라는 기술을 사실 그 학계에 있던 기술이에요. 이걸 그냥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놨고 세상을 빨리 바꿨고 좋은 스타트업이 지금의 거대한 그 빅플레이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키보드가 주된 형태였다면 지금은 이런 IoT 기기들 때문에 촉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이 적다 보니까 애플 워치 같은 경우에는 탭팅 엔진이라고 해서 진동을 더 잘 줄 수 있는 진동의 해상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발명해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징징 하는 되게 부정적인 어떤 느낌의 진동을 주는 게 아니라 특정 프리퀀시를 쳐서 이렇게 마치 손을 가지고 톡톡 눌리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런 웨어러블로 가면서 시각적인 채널보다 촉각적인 채널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IoT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홈 안에서는 음성으로 대화를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이죠, 집안이.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시리나 지보 같은 애가 오늘 힘들었지 이러고 이렇게 인공지능이 얘기를 해주고 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이런 시나리오들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서는 충분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은 시리가 웨어러블 지금 모바일 기기 안에 들어있는데 사실 많이 안 쓰죠. 왜냐하면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시리한테 이렇게 저기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알려줘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지하철역 치잖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하철역을 치는 게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인터페이스가 나한테 가까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쑥스럽죠, 얘기하기가. 근데 애플이 시리를 넣은 이유는 미리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인공지능 뭐 알파고 이세돌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시리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그 자원 정보가 다 서버로 가서 그 안에서 시리의 성능을 향상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스마트 카 안에 시리가 적용됐을 때 스마트 홈, 여러분들 집에 시리가 적용됐을 때 여러분이 몰랐던 그 능력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시리를 먼저 오픈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UX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방식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IoT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재밌는 것 중에 오른쪽 클릭 한번 해주시면 스크래치 인풋이라고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터치 스크린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벽을 이렇게 치거나 긁게 되면 아주 고주파의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고주파의 소리만을 필터링을 해서 패턴 인식을 하면 어떤 형태로 그 조작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서클, 원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V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음악 같은 걸 들을 때, 뭐 제가 이렇게 툭 치면 뭐 음악이 플레이 됐다가, 툭 치면 음악이 정지됐다가, 이렇게 돌리면 볼륨이 줄어들었다가, 돌리면 볼륨을 높이는 그런 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마우스로 뒤쪽에 조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닿지 않아서. 여기 마우스를 여기 올리시면 아마 여기 바가 나올 건데, 그 바의 뒤쪽으로 되나요? 네, 넘어갔네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YC라는 그 기술이고요. 한번 눌러주시네요. 집에 와이파이 다 있으시잖아요. 무선 인터넷. 근데 와이파이가 보면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파장이죠. 물리적인 어떤 오브젝트에 의해서 반사되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하고 왜곡이 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연구는 뭐냐면, 이 와이파이 시그널이 어떤 물리적인 외부적인 이동에 의해서 왜곡되는 걸 가지고 제스처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스처라든지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쓰러졌는지 이런 거를 와이파이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노인분들 갑자기 이제 집 안에서 이동이 없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보통 집안에 이렇게 IR 센서를 만들게 되는데 영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차피 잘 터지는 빵빵 터지는 와이파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 와이파이 시그널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를 하면 사용자가 뭐 움직이고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이 사람이 쓰러졌는지, 이 사람이 손을 이제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왼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여기 보시죠. 이 와이파이 시그널을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FFT를 해서 프리퀀시를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네, 뭐 이런 건 이상한 제스처긴 한데, 뭐 이렇게 권투 제스처를 취하면 시나리오가 뭐 권투 채널을 갑자기 TV를 바꾼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이런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기술 중에 센서가 중요해지죠. 이제 IoT 시대에는 센서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IoT는 중요한 게 어떤 사물에 센서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센서가 이렇게 휘어져야 되기도 하고요. 센서를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연구자가 발명한 기술은 센서를 플렉서블하게 만들었어요. 테이프로 만들었어요, 심지어. 예,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처럼 센서 레이어를 만들고요. 그거를 그냥 마음껏 잘라 쓸 수 있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그래서 테이프죠. 이렇게 테이프를 막 붙이듯이 센서를 한번 붙여보자. 그래서 이렇게 센서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패러럴하게 이 센서들을 연결시켜서 내가 원하는 바를 만들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자르죠. 그래서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혹은 IoT 기기들, IoT 기기라고 하면 뭐 유리병이 될 수도 있고요,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고, 집안의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사물들을 가지고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짐도 인식할 수가 있고, 여기 빛이 달려서 뭐 정보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센서 위에 거리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의 어떤 호버링, 공간에서의 움직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옷 같은데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뭐 헬스장에서 뭐 운동하는 것들 인식할 수가 있죠. 등이 구부정하게 이렇게 굽었다든지 뭐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다든지 뭐 듀오백 같은 곳이랑 연계를 해서 뭔가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물에 이렇게 적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터치 스크린, 스크린이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테이블탑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런 큰 형태의 스크린도 존재를 하는데 어떤 사물이 이 스크린 위에 올라갔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발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가상의 이제 손가락, 그러니까 마치 내가 손가락을 만들었듯이 가상의 손가락을 만들어 놓고 이 손가락에 특정 프리퀀시를 만들어서 자신의 이제 디파인이 된 아이디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 터치 스크린 위에 올라온 게 뭐 종이컵인지 아니면 뭐 어떤 역할을 하는 다른 오브젝트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구글 아탑에서 만든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솔리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반 포퓰러브라는 꽤 유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네, 저랑도 몇 번 식사를 했는데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이메일을 보내기가 되게 두려운 그런 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구글의 ATAP이라는 그룹의 장으로 계시고요. 인터랙션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번에 발명하신 건 뭐냐면 레이더를 이용해서 서브트란 아주 미세한 그런 상호작용을 인식하는 기술을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손가락을 요만큼만 움직여도 이 뒤에 정보들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옷이나 이런 조그마한 디바이스에 손가락을 올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가지고 마치 마우스를 통해서 이렇게 컨트롤을 하든지 키보드를 통해서 뭔가를 입력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특정 영역에서 내 손가락을 바꾸거나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레이더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기존 뭐 탱크를 인식할 수 있는 거대한 레이더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손가락의 어떤 제스처를 인식할 수 있는 용도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만든 그런 기술입니다.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똑같이 뭐 프리퀀시를 이렇게 액티비티를 해서 패턴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설정된 설정을 미리 해놓은 그런 패턴과 얼만큼 유사하냐를 판단해서 이거는 어떤 제스처다, 이거는 어떤 제스처다, 어떤 형태다 이런 걸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웨어러블 관련된 기술들도 되게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계의 스크린이 작기 때문에 이 작은 스크린을 가지고 어떻게 명령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제 저기 왼쪽에 클릭 한번 해주시면 자석을 이용한 그런 기술이고요. 여기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력을 가지고 내 손가락을 인식을 하고 그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계를 조정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이제 크리스 해리슨이라는 분이에요. 아까 퀵소의 CTO로 계신. 그래서 원래 학계에서 이런 재미난 아이디어들과 연구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회사를 공동 창업을 해서 지금의 이제 퀵소를 같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손가락에 지금 보면은 자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석을 이렇게 트래킹을 해서 시계 같은 거에 입력 장치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시도들이 연구 학계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른쪽 이미지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클릭이 많죠? 네. 네, 여기 보시면 요 진짜 조그만한데 이제 쿼드키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은 뭘 했냐면 터치를 하면 줌을 해서 한 번 더 터치를 하게 만들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네, 힘들게 입력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근데 실리콘밸리 가면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도 막 3-4명이 뭐 밤새면서 막 투자받고 막 인수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재미난 그런 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클릭 한번 부탁드릴게요. EM이라고 해서 어떤 디바이스에 어떤 사물의 특정 주파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를 이 웨어러블 기기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떤 기기를 잡으면 이 기기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난 거는 드릴을 잡으면 드릴 매뉴얼을 여기에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집안 방문을 잡으면 내가 나가는 길이면 오늘 스케줄을 여기 띄우거나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에서 인식된 이 주파수의 어떤 그 특성을 퓨리에 트랜스폼을 통해 가지고 패턴 인식을 하면 그 머신러닝을 한 거죠. 일종의 AI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도어를 잡았다, 지금 인형을 잡았다, 드릴을 잡았다, 차를 잡았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가능한 거죠. 좀 미래지향적인 기술이긴 한데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타블렛도 인식하고 뭐 다 인식하죠. 네, 3D 프린터도 알고요, 샌더도 알고요, 드릴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모터사이클을 이렇게 쥐면 나를 인식을 하고 모터사이클은 또 이 시계를 인식을 해서 사교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패브릭이라고 하죠. 이런 의류 같은 것들, 웨어러블 쪽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인수하는 그런 패션업계 그런 회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재미난 기술도 프로젝트 자카드를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 프로젝트 자카드는 아까 이번 포플라브가 있는 그 구글 ATEP이라는 그룹에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섬유를 스마트하게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질문에서 출발했고요. 섬유를 컨덕티브 스레드라고 해서 전기가 통하는 스레드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잘 만들면 터치 스크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섬유에. 그래서 이제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로 만든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터치 스크린을 만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리바이스랑 프로젝트를 같이 했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아마 올해 6월 정도면 리바이스에서 요거를 지원하는, 이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청바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이 휴대폰을 주머니 속에 넣어놨을 때 전화가 오면 제 오른쪽 허벅지를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명령을 수행한다든지 전화를 건다든지 전화를 받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네, 비슷하게 이제 저희 퓨처플레이 내에서 발명 그룹이 있어요. 스마트웨어 IO라고 특허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인데, 거기서도 또 비슷한 팹3D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계가 사실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도 배터리가 있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풍부하죠. 얘는 한 3일 가고 얘는 하루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머니 속에 이 휴대폰을 넣어두면 이 주머니 속에 휴대폰의 전원이 제 그 의류를, 스마트 의류를 타고 가서 시계를 충전시키는, 상호 이제 배터리를 교환하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스마트 의류가 사실은 배터리가 들어가면 빨래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이제 의류 같은 것들은 이렇게 플렉서블 해야 되는데 플렉서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탈식으로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로에서 나온 이제 파카 같은 거, 스마트 파카 같은 경우에 보면 버튼을 눌리면 자켓이 따뜻해지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배터리가 있다만 하는 게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 기기들의 배터리를 얘가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계가 있으면 이 시계 위에 무선 충전되는 이 의류를 입고 있으면 여기 안에 있던 배터리가 스마트 의류로 흘러가서 스마트한 어떤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영상을 보시면 메타스킨이라고 해서 이 스킨들 또 저런 패브릭의 어떤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저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거는 이제 그 발광부, 수광부의 센서를 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스타킹이 이렇게 넓어지면은 면적이 커져가지고 로스되는 에너지가 많아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인식을 하는 뭐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재밌는 거는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네. 터치 스크린으로 쓰는 거예요, 피부를.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IR 센서를 이용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 시계의 왼쪽과 오른쪽 부위의 이 영역을 터치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그런 연구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미디어로 활용을 하는 그런 센스킨이라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네, 재밌죠? 네, 시간상 일단 좀 정리를 하면 오늘 이제 IoT랑 웨어러블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IoT랑 웨어러블은 유저의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인터랙티비티입니다. 얼만큼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보신 이 지보 같은 로봇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비티가 높아야겠죠. 내가 원하는 바를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가끔은 이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 친구가 나한테 말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가까운 그런 역할이 돼야 될 거고요. 근데 반대로 스마트 깔창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비티가 높으면은 이상하겠죠. 그 구글에서 스마트 슈즈라고 해서 토커티브 슈즈 나와서 막 그 신발이 막 말하는 게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재밌자고 만든 프로젝트였고 사실은 이제 인터랙티비티는 어떤 적절한 디바이스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자 만든 거고요. 또 IoT 시대에서 재밌는 거는 나와 얼만큼의 거리가 있느냐를 가지고 또 이렇게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디바이스들이 있죠. 이렇게 깔창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목걸이, 손목 시계, 웨어러블부터 또 니어러블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금고를 여는 열쇠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니어러블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스캐터링 돼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제 조금 멀지만 이 흩뿌려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그 조명이라든지 아니면은 IoT와 같은 이런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마다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기능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이 슬라이드를 넣었고요. 어떤 모든 기기에서 인터랙티비티가 높은 게 좋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원래 사물의 그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적절한 그런 기능을 첨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가올 IoT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몸에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이제 있죠. 저도 이제 좀 이상하게 여기도 웨어러블 차고 다니고 여기도 차고 다니거든요. 저는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웨어러블 기기가 우리 몸에 있고 또 니어러블한 기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비트파인더의 어웨어 같은 것들 이제 공기질을 측정해주고 온도를 측정해주고 또 IoT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통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컨텍스트는 내가 이렇게 뛰고 있나, 울고 있나, 가만히 있나, 아니면 감정이 이제 어라우즈를 돼 있나, 아니면 차분한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건데 이제는 메타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메타 컨텍스트는 뭐냐면 더 깊은 해상도까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는 재미난 예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오늘 아까 깜푸치기 가는데 제가 오늘 다 쏜다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 깜푸치기 다 쐈어요. 그리고 제가 카드를 딱 긁는데 사실 카드를 긁을 때 제가 웨어러블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긁을 때 감정을 인식할 수가 있겠죠. 컴퓨터가. 그러면 대차게 이걸 긁었는지 아니면 벌벌 떨면서 긁었는지도 이 컴퓨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메타 컨텍스트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의 어떤 상황만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좀 높은 해상도의 어떤 상황인지 이걸 메타 컨텍스트라고 하고 IoT와 웨어러블의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 컨텍스트가 이해가 되면 정말 말 그대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죠. 내가 움직였던 위치, 반경, 그때 생각했던 맥박수, 그때 만들어냈던 호흡, 그때 만들어냈던 동공의 떨림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는 지금 한창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AI라는 함수에 의해서 의미로 만들어지는 거죠. 알파고도 아주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죠. 그 데이터베이스가 단순히 있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를 해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AI 함수에 빅데이터를 넣으면 그제서야 이제 메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 서비스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에서 짜장면을 시킨다.
이건 서비스예요. 그거는 이제 모바일 서비스인 거죠. 웹 서비스에서 모바일로 발현된 서비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컨텍스트를 활용하죠. GPS를 활용합니다. 그럼 나와 가장 가까운 짜장면 집을 알려주는 거죠. 메타 서비스는 내가 갑자기 배가 고픈데 이 인공지능이 갑자기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너 어제 뭐 먹고 그제 뭐 먹었는데 너 이거 먹고 싶지? 내가 너 때문에 미리 준비해놨어. 오케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메타 서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단순한 그런 서비스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좀 더 인간 중심적인 그런 메타 서비스가 앞으로 삶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인공지능 기술이 중요하게 되고요. 이 인공지능 기술이 중요하려면 다양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IoT, 여기서 만들어낸 수많은 매시브한 데이터가 인공지능 기술을 만나서 이런 메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 궁극의 어떤 환경을 알면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기들과 날리지 플로우를 만들면서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게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IoT 시대의 그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 또 미래를 만들어내는 투자를 하시면서 좀 세상을 저희 퓨처 플레이와 함께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황성대였습니다.